안녕하세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은 제공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요. 어쩌면 청취자분의 대출이나 또 한국 부동산 시장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금융 규제에 대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그 바젤3 최종안, 엔드게임이라고 부르는 거랑요. 또 새로운 회계 기준 IFRS 9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바로 그 두 가지입니다. 이게 2008년 금융위기 교훈으로 나온 규제들인데 왜 지금 다시 주목해야 할까요? 네, 그게 중요하죠. 특히 한국 경제에 좀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부동산 시장. 여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이게 오늘 저희의 탐구 미션입니다. 네, 한번 풀어가 보시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이 두 규제가 은행들을 뭐랄까 양쪽에서 압박한다 이런 표현을 주셨는데 우선 IFRS 9부터 좀 볼까요? 기대 신용 손실, ECL 모델. 이게 뭔가요? 네, 그 핵심은 미래 예측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래 예측이요? 네, 과거에는 대출이 진짜로 부실이 나야 그때 손실로 잡았거든요. 아, 실제로 문제가 생겨야만요? 그렇죠. 근데 IFRS 9은 그게 아니라 앞으로 부실이 날 것 같다. 그 예상되는 손실까지 미리 총단금으로 쌓으라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도요. 네. 예를 들어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가 안 좋아진다. 이런 경고등이 켜지면요. 실제 부도가 안 났어도 은행은 그 잠재 손실만큼 미리 돈을 쌓아둬야 하는 거죠. 그럼 은행 자본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이게 바로 은행의 핵심 자본, 그러니까 보통주 자본, CET1이라고 하죠. 이걸 직접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바로 자본이 줄어드는군요. 네. 그래서 자본 비율 계산할 때 그 분자, CET1 나누기 RW 하잖아요. 그 분자가 줄어드는 첫 번째 압박이 되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아직 터지지 않은 위험도 미리 반영해서 분자를 줄인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분모, 즉 위험 가중 자산 RWA를 건드리는 바젤3 엔드게임으로 가보죠. 여기서 출력 바닥,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예전에는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내부 모형, IRB라고 하는데요. 이걸로 위험도를 좀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즉 RWA를 실제보다 낮게 계산하려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아, 자체 모델로 좀 낮추려는 유인이 있었군요. 네, 없지 않았죠. 근데 이 출력 바닥이라는 건 그걸 막는 강력한 장치입니다. 은행이 자체 내부 모형으로 RWA를 아무리 낮게 계산했더라도 금융당국이 정한 표준 모형으로 계산한 값에 특정 비율 밑으로는 절대 못 내려가게 막는 거예요. 그 특정 비율이 얼만가요? 최종적으로는 72.5%입니다. 이 밑으로는 안 된다 하고 한선을 딱 그어버린 거죠. 72.5%. 꽤 구체적인 숫자네요. 네. 한국은 이걸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고요. 그럼 이게 은행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RWA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특히 자체 내부 모형을 많이 쓰던 큰 은행들 있잖아요. 이런 은행들은 RWA, 즉 분모가 확 커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걸 RWA 인플레이션이라고도 부르고요. RWA 인플레이션, 분모가 커진다. 네. 한 분석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5대 은행만 해도 RWA가 약 77조 원 정도 늘어날 수 있다고 하고요. 77조요? 와. 네. 이걸 감당하려면 추가로 쌓아야 하는 자본이 한 12조 원 안팎, 그 정도 필요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12조 원이라니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네요. 그럼 은행들은 어떻게 나올까요? 단순히 자본을 더 쌓는 방법 말고 다른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12조 원을 그냥 뚝딱 만들긴 어렵잖아요. 유상증자나 배당 축소 같은 방법도 있겠지만.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더 직접적인 방법. RWA 자체가 높은 자산을 그냥 줄여버리는 거죠. 포트폴리오에서 덜어내는 겁니다. RWA가 높은 자산이라면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인가요? 위험가중치가 좀 높게 나오는 일부 기업 대출이라던가 아니면 요즘 계속 문제가 되는 부동산 PF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겠죠. 아, 부동산 PF도요? 네. 이런 자산을 덜 취급하거나 아예 매각하는 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커요. 그럼 이게 결국 저희 청취자분들께는 어떤 영향으로 다가올까요? 이게 단순히 특정 대출이 줄어드는 걸 넘어서요. 전반적으로 은행 대출 문턱 자체가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분들께는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겠죠. 좀 더 차갑게 느껴질 수 있는 변화입니다.
그렇군요. 특히 한국 부동산 시장에는 파장이 클 것 같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주택담보대출하고 부동산 PF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 같습니다. 네. 주택담보대출부터 보면요. 이 엔드게임 규제는 LTV하고 RWA를 거의 기계적으로 연결시켜버립니다. LTV랑 RWA를 어떻게 연결시키나요? 이전에는 LTV가 좀 높아도 RWA는 그냥 한 35% 정도로 고정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랬죠. 근데 이제는 다릅니다. LTV가 예를 들어 50% 이하다 이렇게 낮으면 RWA가 20%까지 확 떨어져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자본 부담이 적으니까 선호하겠죠. 아, 그렇죠. 훨씬 유리하네요. 네, 반대로 LTV가 80%를 넘어간다. 이러면 RWA가 60%에서 심하면 105%까지 치솟습니다. 105%요? 원금보다 더 높게 잡는다고요? 네, 그만큼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이러면 사실상 은행이 신규로 취급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와, 이건 DSR 규제랑은 또 다른 차원이네요. 맞습니다. DSR은 소득 대비 상환 능력을 보는 거지만 이건 아예 주택 구매 시 빌릴 수 있는 레버리지의 최대치 자체를 구조적으로 꽉 조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럼 중장기적으로 집값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고 LTV 대출을 받기가 정말 어려워지는 거니까요. 그럼 부동산 PF 시장은 어떤가요?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PF 시장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중고입니다. 희중고? 네. 이미 IFRS 9 때문에 사업성이 조금만 안 좋아져도 은행들이 미리 충당금을 쌓느라 자본 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네, 분자가 줄어드는 압박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 엔드게임까지 도입되면 PF 자산 자체의 RWA, 즉 분모까지 표준 방법에 따라서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위험 가중치가 올라가는 거죠. 분자도 줄고 분모도 커지고 최악인데요. 그렇죠. 은행 입장에서는 PF가 정말 자본은 많이 잡아먹는데 위험은 큰 그런 계륵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은행들은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당연히 신규 PF는 더 꺼리게 될 거고요. 기존에 갖고 있던 부실 우려 PF는 어떻게든 빨리 정리하려고 하겠죠. 매각 압력이 커질 겁니다. PF 자금 조달 시장이 더 얼어붙겠네요. 네, 자금 경색이 심화될 수 있고요. 이건 당연히 건설업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장기적으로 보면 신규 주택 공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말 다강도로 영향이 크네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는 이 엔드게임 규제를 좀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요. 이건 또 어떤 변수일까요? 네, 맞습니다. 미국 대형은행들이 워낙 강하게 반발하니까요. 미 연준이 원래 내놓았던 강화안보다는 상당히 완화된 안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미국이 완화하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까요? 그럴 수 있죠. 만약 미국은 규제 강도를 확 낮추는데 한국만 원래 계획대로 강하게 밀어붙인다. 그러면 국내 은행들의 해외 사업이나 어떤 글로벌 경쟁력 면에서 좀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규제 차이 때문에 경쟁력 문제가 생길 수 있군요. 네. 그래서 우리 금융당국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앞으로 국내 도입 일정이 좀 늦춰지거나 강도가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켜봐야 할 부분이죠. 그렇군요. 오늘 말씀 종합해보면 바젤3 엔드게임하고 IFS 9 이게 그냥 어려운 금융용어가 아니라 은행들 영업 방식부터 시작해서 한국 경제, 특히 부동산 시장의 판 자체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과거처럼 높은 LTV에 주담대나 부동산 PF를 통해서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키는 방식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지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시그널로 읽어야 하는군요. 네. 은행들은 이제 RWA의 효율성, 이걸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계속 바꿔나가야 할 거고요. 그럼 우리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걸 염두에 둬야 할까요? 단순히 금리가 오르냐 내리냐 이것만 보실 게 아니라요. 이런 금융 규제의 변화가 가져올 대출 환경의 변화, 또 부동산 시장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구조적인 변화 가능성 중요하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렇게 부동산 레버리지가 구조적으로 좀 제약받는 환경이 온다면 단기적인 시장 등락 너머에 있는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장기 투자 전략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딥다이브에서 또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